지금부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거기는 그 바로 앞에 쏴버린 거예요. 앞에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발포 몇 명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막에 인도의 반환제, 인간의 도리의 반환제 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단연 그 민간인들, 예. 아무 관련도 없는 민간인들 집단으로 사살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집단 네. 양민 학살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지금 이게 군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진상조사위가 한 6건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에도 나옵니다. 주안마을 버스 총격 사건이라고 네. 있는데요. 달리는 버스에 이유 없이 총격을 가합니다. 여기서 18명 사망자가 나오는데 네. 15명은 버스 안에서 직사했고 2명은 뒷산으로 끌고 나가서 총살, 3명은 크게 다쳤고요. 여고생 1명 생존자가 있습니다. 8년 후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죠. 이게 주안마을 사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송암동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군부대끼리 서로 오인 사격을 했어요. 네. 교차로에서 공수부대원하고 보병 학교 이제 부대원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오인 사격을 해서 11명이 사망을 한 사건인데 네. 군끼리 오인 사격을 하고 나서는 이 마을 일대를 뒤지면서 양민 학살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끌려나가서 사살당한 사람도 있고 네. 개울가에서 놀다가 사망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래야 군의 사망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군이 오인 사격한 건 인정했지만 네. 폭도들이 습격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중에 이게 완전히 각색된 네.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화정동 집단 양민 학살, 또 광주역에서 벌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 송암동 주민 학살 사건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5.18 엿새째죠. 5월 24일 11공세 여단이 24단 외곽 공세 임무를 인계하고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때 이제 군용 트럭들이 송암마을 지나던 중에 총격이 시작돼서 첫 번째 희생자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약 50여 대 트럭이 가다가 수습해가지고 전부 내려와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다 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이제 애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이제 막 총소리가 나니까 저쪽 영수로 쪽으로 그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방광범이가 제일 늦게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 머리에 총을 맞아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머리의 한쪽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한쪽이 완전히 소실되어 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큰 상흔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 11공수 여단은 매복에 있던 보병학교 군인들과 서로 오인 사격을 벌였는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 일대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한 집에 있다 계엄군에게 끌려 나온 청년 3명, 인근 공장을 다니던 평범한 청년들 즉석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가택 수색을 하는 도중에 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끄지고 나가는 거죠. 검시 조서를 보면 뒤에서 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두 사람을 끌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철로를 넘어가지고 그 수로가 있죠. 철로 옆으로 이제 물 흘러 내려가는 수로.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두 사람을 또 사살을 하는 거죠. 공식적인 기록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공식적인 검시 기록은요. 네. 지금 이제 증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 타는 자체도
지금 총도 왜곡된 게 있어요. 아까 상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선 M16는 상흔하고 네, 미상의 칼빈 소총 폭도들로부터 상흔도 기습 다른데 사격을 당했- 네. 예, 폭도들이 기습을 해서 군은 대응을 했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의미로 써 있고 지금 이제 검시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 기록들은 군의 입장은 완전히 각색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5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6개 집중적으로 사례입니다. 6개 사례. 네. 네. 시민들 체포해서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네. 그중엔 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남대에 이제 그 임시 수용을 하고 있다가 이 공수부대가 이제 교도소로 이송을 하기 위해선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탑차 이 체포된 시민들이랑 학생들을 가둬 놓고 이동을 하는데 그 탑차라는 것은 그 폐쇄에 대해서 사실 공기 그렇죠. 밀접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체류탄을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남은 사람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적절한 치료도 없이 이 교도소 창고에 방치를 했고요. 방치했기 때문에 역시 또 여러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 감매장하거나 안매장 네. 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가 체류탄을 쐈는지 그리고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사례 하나 볼까요? 전남대 건물에 감금됐다가 네, 교도소로 이송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전남대에 감금된 채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던 강길조 씨인데요. 흉터를 보여주고 있죠. 눈동자 반드시 안에 해갖고 눈알을 지져버리려고 담뱃불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눈꺼풀이 워낙 빠르더만 손동자보다 딱 되면 그럼 눈꺼풀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눈동자를 태우려고 했는데 그리고 대검으로 머리를 딱 쳐요. 그냥 푹 쓰러지면 죽어요. 집단 발포 이후에 계엄군은 도시 외곽으로 일단 철수했는데 이때 강길조 씨도 시민들과 함께 삼공수 여단의 트럭에 실려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묶여갖고 이제 집적같이 이제 그 아까 부식차에 거기다 이거 세워버리니까 세워버리고 철단가스 뿌려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 코피 흘리고 오줌 싸고 하니까 내가 유리창을 밖에가 보호 철망이 있고 안에는 유리니까 내가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너 시간 만에 광주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장시간 최루가스에 노출된 시민들의 참혹한 모습은 당시 교도관에게도 충격이었다는데요. 자체를 못 들어서 어째 철철만 가스를 많이 품고 있었는가. 저들도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물어보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이지. 저 광주 교도소의 그 이후에 수많은 사상자에 대한 그 집단 매장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그죠? 실제로 네. 공수부원대들이 이런 사망한 시신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켰고 감매장하거나 안매장했다. 심지어는 헬기로 시신을 옮겼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18 민주묘지에 가보시면은 그 무명멸사이 뭐가 있는데 5기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실종자에 대한 신고가 448건에 이르는데 이 중에 행방불명으로 인정된 사람의 숫자는 78명에 그칩니다.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은폐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남대에서 이송 과정에서 최소 3명이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그 창고에 방치돼서 또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행방불명 이외에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망자 네. 은폐 수 이 부분도 이제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수백여 명을 사상케 한 사망자만 수백여 명인데 군은 본인들이 유리하게끔 모든 기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군이 어떻게 5.18 기록을 조작했을까? 그중에 한 가지 사례만 좀 보겠습니다. 지난 80년 7월 신군부가 해외 동포와 외국인들 겨냥해서 만든 영상물 보면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말하는데요. They then attacked defense industrial facilities and took over armored personnel carriers and further tried to attack a prison 7 times. 신군부는 폭도들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안부대의 사건 보고서도 보면 무기수로 복역 중인 형을 구하기 위해 유영선 씨가 시위에 가담해 교도소를 습격했다. 그러면서 검시 기록 보면 5월 27일 날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선 씨의 병원 기록을 보면 유 씨는 21일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날 머리에 총을 맞아
기독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당시에 이미 혼수 상태였고 사흘 뒤에 숨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일 날 숨진 사람을 네. 27일 날 사망했다고 하고 그 사이에는 예. 이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고 코마, 네. 혼 상태였는데 교도소에서 교도소를 습격한 사람으로 변신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네. 21일 총상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했고 네. 21일부터 23일까지는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코마 상태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건데 네. 그런데 27일 날이 진압 마무리가 된 날입니다. 네. 이때 이 유영선이라는 인물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습격하는데 저기 기록에 보면 선동까지 했다. 네. 아니 지금 실제로 사망해서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23일에 사망한 사람이 27일까지 교도소 습격의 폭도의 지도자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건데 광주 기독병원이 사망자에 대한 기록을 조작했겠습니까? 그럼 어느 쪽의 시나리오가 네. 이게 조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도 잠깐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풀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누가 발표했느냐 네. 이 부분입니다. 발포 명령권자 네. 문제죠. 당시 광주에서 작전 기획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최측근이 참여했다 이 사실이 네. 또 확인됐더군요. 맞습니다. 네. 기록 자체가 써 있습니다. 이게 GEN, 제너럴의 약자예요. CHOI, 장군이라는 초이. 네. 이 제너럴 최 초이라고 장군이, 하는 네. 사람이 바로 이 보안 전체 관리를 하는 당시에 전두환 장군은 이 보안 사령관이었던 것이고 네. 실제로는 이 기획관이 이 모든 일을 광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조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주 사태 무렵에 당시 광주 사태라고 부를 때 그 네. 무렵에 현장을 방문했던 지휘관은 이 최 장군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로 이 보안사령부 내에서 네. 이 모든 광주와 관련된 작전을 촉발하고 이 전개하고 진압하는 작전까지 수행한 것 제너럴 아니냐. 최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ASC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내려왔고 예. 당시 군에서는 이 도청 진입에 들어간 실제로 상당히 연구한 연구가들도 네. 저 사람이 바로 ASC가 이 네. 아미 시큐리티 커맨더거든요. 네. 이게 육군 보안 사령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휘관이 와서 직접 보고를 받고 네. 했는데 실제로 이 전두환 씨가 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보안 사령관으로서 당시 광주 상황에 대한 이제 이 진행이 잘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서 네. 이 정확한 보고 차원에서 최 장군을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아남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나라면 그 전남도청에 5월 27일 날 그날 밤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장면 보겠습니다.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입니다. 5월 18일 날 시작돼서 군부가 다시 도청을 진압한 게 5월 27일 열흘 후입니다. 그날 몇 명이나 시민군이 남아 있었어요? 일단은 우리 시민군 한 150여 명이 마지막까지 도청에 이제 사수를 했고요. 그 그때 중에는 뭐 고등학생, 청년들, 학생들은 나가라고 하고 여성들 네. 나가라고 하고. 네, 그래서. 여성도 끝까지 남아 많이 있겠다라고 남아있었죠. 이제 네. 시민군들 많이 있었는데요. 새벽 3시 가두 방송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를 사수하겠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날 최후의 순간에 전남도청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5명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남은 사람들도 크게 다치고 체포돼서 굉장히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남아 있는 것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날 내가 이 도청에 있었더라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이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밝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네.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이 화해로 나가야 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데 네. 그 전제 조건이 아까 이제 정치 코너에서도 다루셨습니다만 가해자가 사죄를 해야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네. 가해자가 난 잘못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를 해주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처럼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이 공소시효 없이 처벌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태인 학살했던
거기 부역했던 사람들을 이 양민 학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 학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는 처벌이 필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신 게 제발 마지막 순간 화해를 위해서 사죄를 해달라. 용서를 빌어라. 진실을 밝혀달라. 그 진실을 밝히는 거죠. 네. 마지막 퍼즐이 발포 명령권자는 누구냐. 이게 나와야죠. 그래 역사의 퍼즐이 맞춰지고 우리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 자가 사죄를 해야 그다음에 비로소 용서와 화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학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비 슈비치의 이제 네. 그 경비원 94세죠. 기소돼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네. 94세의 나이에도 단죄를 받는데요. 역사 앞에 잘못을 가려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폐지하고 적절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이것이 역사에 기록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끊임없는 조사, 네. 수사 그리고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 검찰은 아직도 나치를 찾아다닙니다. 맞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찾아다닙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